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쓰게 돼가지고, 그거를 마침 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곳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통상분쟁 대응과장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를 했고요. 저는 분쟁 전문가였습니다. 분쟁 전문가고, 그 다음에 경제안보 쪽 자문을 좀 많이 했었고요. 수출통제, 경제제재. 2018년도에 뭐 대북 교류, 남북 교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거 자문하면서 경제제재라든가 수출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원래 이제 주 업무는 국제소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산업부에 들어갔냐면, 제가 있는 곳은 이게 통상분쟁 대응과장이라는 자리가 개방형으로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제 임기제로 여기서 이제 분쟁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인데, 대표적인 게 WTO 분쟁입니다. 2018년도 수산물 분쟁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산물 규제를 해놨는데,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WTO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제 전임자가 있을 때 이제 작품이었고요. 저는 그나마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세이프가드 건이 있었는데,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승소를 했죠. 그랬었는데, 그거를 상소기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은 사건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최종심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어필 투 더 보이드, 이제 사건을 무효화시키면서 상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려는 기색을 보이면서 수긍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심으로 만들어냈었던 경험이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보니까, 저는 분쟁 전문가고 분쟁 변호사인데, 와보니까 WTO도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뭐가 좀 풀려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뭐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저는 분쟁 전문가고 실제로 테크니션이고 기술자인데, 이 기술을 마음껏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머리를 이제 아래 책상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수험생의 입장인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제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하고 배우고 정리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모으다 보니까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찾았냐?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았던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통상하게 되면은 이 자유무역의 질서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스킬풀하게, 얼마나 우리가 잘 익숙하게 이 질서를 잘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를 이제 증진시키면서 협상을 하고 또 무역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제 책 머리말에는 일몰전 2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비유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렇게 자유무역주의가 이렇게 뒤처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채워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호무역 질서가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나름 찾은 그 개념은 산업정책입니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이다 보니까 그 산업정책이라는 그것이 자유무역주의가 물러난 그곳을 채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산업정책과 산업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통상정책들이 규제로 구체화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통상규율이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전문가다라고, 통상 변호사다라고 하게 되면 외워야 되는 게 딱 있었어요. WTO 규범을 잘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많이 체결하고 있는 FTA들을 잘 알고, 그 규제 안에서 질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큰 국가의 조치가
그 질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 질서가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통상 전문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WTO라는 FTA라는 예전에 하나만 공부하면은 원큐로 다 어느 정도 통용됐던 그 질서가 무너져 갖고 형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콩나물 시루 위에 까만 이제 천을 덮어 놔가지고 그 위로 콩나물 시루가 못 올라가고 가끔 삐져나온 것이면 그것만 잘라내면 됐다면 지금은 그 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서로 다른 길이로 다른 형색으로 그런 콩나물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잘라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거는 취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인 거예요. 누구는 자유무역주의가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자유무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적합한 무역 대상국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과는 자유무역이 유리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 자유무역이 적합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유무역이 여전히 통용하는데 그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그나마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유무역이 완전히 지는 걸 일몰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일몰전 한 4시 정도 6시에 해가 진다고 그러면 4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장에 제가 썼던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르죠. 해가 지다가 꼴딱 지면서 꼴딱 넘어갈지 아니면은 정말 백야처럼 백야라는 것이 해가 질 듯 하면서 다시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해가 안 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자유무역이 다시 살아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책 제목을 조건부 자유무역이다 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게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디테일들은 어떤 것을 볼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정도의 개념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정리해 놓은 사람이 딱히 없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인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들여다보고 싶은가? 사실 자유무역과 산업정책은 서로 상극의 개념입니다.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유무역을 왜 하느냐?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호의존. 서로 상호 의존을 한 상태에서 이건 국제 정치경제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의존하고 있는 게 많아서 판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comparative advantage, 즉 비교 우위. 당신들은 애써 없는 건 만들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건 무역을 해서 충족을 하고 네가 제일 그나마 잘하는 것을 해라. 서로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네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 팔아서 무역을 하면 복리가 증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 이 2가지 전제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인 거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즉, 이 과정에서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에서는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서로의 복리가 증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다시 이 상황에서 이런 자유무역 질서, 자유시장 질서에서는 국제적 레벨에서의 자유시장 질서가 자유무역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무역 질서와 자유시장 질서에서는 정부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중국 떠올려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친정부가 들어섰는데 벌써부터 AI 나오고 얼마를 쏟아붓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상 산업정책이라는 것인데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작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자유무역 질서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그 2가지가 정합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 양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유무역이 좀 이상해졌는데 라는 것에 그 속을 껴보니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질서라는 것이 과거에는 자유무역 일변도였는데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바로 보니까 산업정책이 발현돼서 뜨뜻하게 올라와서 그 기운이 통상정책의 외연을 바꾸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그 산업정책과 거기서 빠져나오는 무역정책, 통상정책,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판에서 기업과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영을 했다면,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링이나 판이 없어지고 외국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규제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 시장이 필수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작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현상과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산업정책이 각 나라마다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정책을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통상정책이 각 국가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통상정책을 정리하는데 산업정책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그거를 또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나와 있나? 산업정책, 통상정책, 통상규제.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결고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한국만 빼고 한국만 빼고 마치 모자이크에 한국만 딱 빠져 있고 그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네 군데, 네 나라에 집중을 합니다. 강대국을 위한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이라고 썼는데 일부러 약간 애매하게 썼습니다. 강대국이 펴고 있는 전략이란 뜻인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이란 뜻인지 좀 애매한데요. 사실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습니다. 제가 현재 강대국 내지는 차후 차세대 강대국이라고 보고 있는 나라를 크게 네 군데로 따져봤고 이 네 군데를 네 개의 거인이라고 표현했고 이들이 만들고 있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팔색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디테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 이거를 뼈대로 해서 그 디테일을 채우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변 것들을 보게 되느냐? 주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글씨를 보다 보면 내가 읽는 것이 까만색 잉크인지 아니면 그 잉크를 둘러싸고 있는 흰 바탕인지, 여긴 노란 바탕이네요. 노란 바탕인지, 글씨를 만드는 것이 노란 바탕인지 아니면 까만색 잉크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시한 퍼스펙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글자를 보는 것보다 글자 바깥에 있는 바탕을 보면서 그 글자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책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재미있을 법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그 다음에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을 법한 그런 디테일들을 하나씩 좀 소개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최근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US 뉴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강대국 순위예요. US 뉴스 아세요? 미국 학교의 서열을 매년 책정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민감해하죠. 미국 학교 서열도 발표해요, 매년. 별의별 걸 다 줄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나라도 줄을 세워요. 강대국 순위를 뽑아봤는데 올해 발표된 것 중에 한국이 6위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크게 우리나라의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는 economically influential, 경제적으로 영향이 크다라는 게 8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politically는 별로 인플루언셜하지 않다고 하고 strong export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수출과 경제로 6위 먹은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만큼 통상은 중요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앞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나라들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제가 하얀 색깔을 쳐놨어요. 미국, 중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한국, 일본 뭐 이제 이렇게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그쵸? 오른쪽은 뭐냐면 2024년 파리 올림픽 메달 총정 순위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얼추 비슷한 거예요.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1, 2위는 같아요.
1, 2위는 같고 한국도 6, 2, 8위 뭐 비슷해요. 왜 강대국의 순위와 올림픽 메달 성적은 비슷하게 갈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순간. 그리고 왜 올림픽이 과거에는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엔 바짝 성적이 좋았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 좋아하냐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는 한국을 올림픽 선수단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한국을 산업구조를 올림픽 선수단에 비유하자면 선수단은 작은데 거의 대부분의 전 종목 출전 가능 국가고 그 선수들이 메달권 선수들입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전기차, 배터리, 일반 소비재, 방산, 그리고 문화 콘텐츠, 소비재 같은 경우는 K뷰티 같은 것들이에요. 저는 공무원 3년차인데 공무원 1년차 때 FTA 이야기 나올 때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에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좀 주워 듣고 언론상에 나왔고 뭐 이렇게 보니까 원전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체코 원전. 그때 막 부정하다고 난리가 났었죠. 왜 원전을 우리나라가 팔지? 궁금하지 않아요? 보니까 원전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 되겠어요? 5개 나라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원전 못 팔아요. 걔네들은 그 자유무역, 자유주의 국가들한테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이 IP를 갖고 있으나 시공 능력이 없어. 그럼 시공 능력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느려요. 그 다음에 하자가 많고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왜 했냐, 저가 입찰했냐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진정한 진실은 모릅니다.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 그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요 조그만 땅덩이에서 원전을 만들어서 시공 능력까지 갖추고 그거를 해외에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체제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용될 수 있는 이중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강한 그 1차적, 2차적 제재를 받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이 불가합니다.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비단 원전과 반도체뿐이겠는가? 그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국은 선수단은 작지만 전 종목 출전 가능 국가인 거예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그때 이제 이때 이제 순간 이제 어깨뽕이 쫙 올라가면서 국뽕이 이제 오르는 거죠. 뽕 중에 뽕은 국뽕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도파민이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중국은 좀 다른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왼쪽에 있는, 이게 책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냥 왼쪽에 있는 게 진천 선수촌입니다. 원래는 태릉 선수촌인데 진천 선수촌이죠. 빽깜빡합니다. 오른쪽에 OTC, US OTC,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일본 OTC,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이렇게 전문적인 트레이닝 센터들이 있습니다. 차이니스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사진이.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올림픽 팩토리. 벌써 이 공장스러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는데 이게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산업과 이 체육 강국의 공통점. 인력 제조업이네요. 국가에서 직접. 국가의 강한 개입이에요. 국가의 강한 개입. 국가의 강한 개입.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의 개입과 산업정책, 그 다음에 자유무역은 상극의 개념이라고. 서로 병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WTO가 1995년도에 발족이 이제 94년에 만들어지고 95년부터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30년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억하세요? 2020년, 2010년께, 2008년께 막 광화문 앞에서 화형식하고 한미 FTA 반대하고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ISD가 문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ISD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그 이명박 형이 이상득 아닙니까? 이런 게 했던 게, ISD.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게 그때 2010년.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접어들고 우리는 FTA 강국이 됐어요. 왜 강국이냐? 유럽 다음으로 FTA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WTO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체제를 100분 활용했던 국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자랑스럽게 6위에 올라 있고 그 6위의 개념이 이 엑스포트와 이코노미크 인플루언시를 했던 거예요. 성공한 나라인 거예요, 한국은. 그 자유무역 체제에 있어서. 그런데 국가의 개입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국가의 개입이 웬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변화의 표면, 변화가 오고 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왔느냐? 원래 그 변화의 조짐은 10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가 무슨 해죠? 트럼프가 당선된 해입니다. 그러면 마치 전쟁에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데 총성이 딱 울리면은 그때부터 겁먹어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총성이 언제부터 울렸나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죠. 2016년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꼬를 딱 터가지고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제 책에서 보면 각 주요 장마다 에피그래프를 써놨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변화의 표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변화의 모습이 어떤가 설명하면서 국제통상 질서의 탄생도 그 변화도 결국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많이 보셨죠? 스윙 스테이트. 미국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고 미국이 왜 사람이 바뀌었어? 쟤는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대? 집에 일이 있나 보지. 요새 힘든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 외인이 하나 있고 집에서 문제가 있는 아내랑 사이가 안 좋거나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은 내인이 있습니다. 외인론과 내인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이 이 6개 국가입니다. 왜 스윙 스테이트죠? 여기서 대통령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중도고 여기서 항상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공화당 지역이 분명하지 않은 채 여기서 선택한 곳이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와 관련된 특히 제조업 노동자와 관련된 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부 다 여기로 다 소용돌이 쳐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인론입니다. 미국이 변하게 된. 미국의 외인론은 뭘게요? 중국입니다. 미리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 왜 노동이냐? 미국은 원래 그 어느 지역을 그 당이 접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성격이 달라져요. 당이 추구하는 통상의 색깔이 달라져요. 민주당이 제조업 중심의 북부에서 이렇게 그 득세를 했을 때는 자유무역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부 쪽에서는 자유무역을 이제 찬성하는, 남부 쪽에서 득세했을 때는 찬성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초당적인 합의가 발생을 합니다. 좋아, 자유무역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틀어막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만든다. 팔자. 대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해 줄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FTA나 아니면은 그런 무역 협정에 노동권을 중시하는 조항을 넣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합치 퉁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부, 특히 공화당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에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자유롭게 팔아야 되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오바마 때 완성이 됐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그게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슬슬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동안에 이제 민주당도 노동이 중요하구나. 여기서의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권이 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화당은 자유무역에 찬성했던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블랙십으로 나타난 거죠.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서 정확하게 본 거죠. 미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6개 주의 스윙 스테이트의 상황을,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이게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 미국이라는 사회의 전체적인 집합적인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게 미국 내부적으로 노동 이슈와 결부되어 가지고 자유무역에 반대하게 됐던 시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산업정책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중국제조 2025 들어보셨죠? 중국제조 2025. 이게 2015년도에 나타났던 겁니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호 개방. 그죠? 등소평 시대에, 마오 시대, 등소평 시대 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개방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 거대국이 됩니다. 즉 자신들이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독을 봐서 잔뜩 만들어내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바로 중국제조 2025라는 2015년 턴부터 지금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이 뭔가요? 이 얘기 안 했죠, 아직. 자유무역 계속 얘기해. 자유무역이 뭔가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팔고 원하는 곳에서 사온다. 두 번째, 내가 팔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공급망을 만들어,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공급망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단가적으로 효율성 있는 효율적 밸류체인을 내가 만든다. 자유롭게. 이 두 가지가 자유무역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조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임금이 싸야 되죠. 공장 짓기 위해서 임금이 싸야 돼요. 한국은 적합하지 않죠. 미국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개해야 됩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했지만 규제가 없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제가 없고 임금이 싸다 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할까요? 막 내전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정부가 와가지고 국유화해버리고 수용해버리고, 이걸 폴리티컬 리스크라고 하죠. 폴리티컬 리스크가 또 그렇다고 세면 안 돼요. 그럼 그 폴리티컬 리스크를 없애려고, 해외 투자는 하되 없애려고 길을 쓰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국제투자규범이고, 분쟁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투자했을 때 만약에 잘못해서 수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ISD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던. 그러면 임금도 싸고 규제도 없고 그렇다고 폴리티컬 리스크도 적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는 곳이 중국이었던 거죠. 그렇다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기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만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국이 크루아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중국 사람들이 크루아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프랑스 버터가 동인한다고 그러죠. 예,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뭔가 만들면 재채기를 해도 방이 울리고 집안이 울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에 따른 그 오버 캐퍼시티, 과잉 생산 능력, 그 다음에 불공정 경쟁이 대표적인 거로 IP 탈취,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썼던 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No Trade is Free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이런 중국이 그런 생산 능력이 가능했던, 그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왜 가능했냐면은 국가의 강한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강한 개입,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쟁 산업 국가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좌절로 이어졌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 정책을 폄훼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줄 때 어떤 방식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을 줘가지고 줄 때 국영기업을 활용하고 국영은행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돈다발이 뚜루 떨어지고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이러한 그 국가의 노골적인 개입을 용서하지 않는 질서예요. 보조금 주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조금 협정 위반이거든요.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WTO에서 유명한 쟁점이 있어요. 퍼블릭 바디라는. 즉 퍼블릭 바디가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퍼블릭 바디, 공적인 주체, 정부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협정상, 보조금 협상상 그 퍼블릭 바디라는 개념에는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든가 국영은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미국이 환장을 하는 거죠. 판단이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이미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강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덤핑을 많이 때릴 거 아니에요. 중국이. 많았을 때 바깥에 떨이로 팔기 위해서는 덤핑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팔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 돼요. 그걸 반덤핑이라고 그래요. 관세를 이빠이 매겨가지고 너무 싸니까는 너는 관세를 많이 매겨야 되겠어. 이게 반덤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 반덤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반덤핑을 계산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싸게 팔면 문제인데 좀 비싸게 팔어. 그럼 그것들은 없습니다. 싸게 판 것들만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거를 제로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도 된다. 그리고 처음에 협정을 우리 만들 때 이런 계산도 되는 거였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장을 했었는데 WTO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기존에 자기네들이 믿었던 WTO 체제의 그 법제 질서가 밀려오는 중국의 그러한 그 대규모의 밀어내기 그 물량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슬슬 불만이 쌓여온 게 이제 2016년 이전이었고 그 피크를 때리고 점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시절이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자립경제와 자립산업정책을 펴니다. 그게 바로 중국제조 2025고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는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 발전,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중국제조 2025를 넣어요. 중국제조 2025 그거 전부 다 돈 퍼주는 거 아니야?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거를 혁신주도 발전 전략이라는 것에 하위 규범으로 넣어놓고 뭐 이름을 바꾸든지 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을 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전략에서 2016년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 전에 양이었다면 이제 질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엔 산업 대국이었다면 이제 산업 강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략 미래 산업을 찍어서 어마어마한 펀딩을 넣고 어마어마한 전략을 만들어서 산업을 노골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로소 지난 3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봇가 같이 격투기도 하고 휴머노이드도 만들고 딥시크가 오픈 AI를 위협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기획된 그 내공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속되고 나고 이러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 산업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장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짓들을 하고 있는데 WTO에 일러바쳐도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스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총대를 누가 먼저 맸냐? 미국이 맵니다. 어떻게 매냐? 상소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10명의 상소위원들이 있는데 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WTO는 만장일치제예요.
사람을 하나 뽑더라도 만장일치가 돼서 하나가 강하게 반발하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상소위원들, 즉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그 위원들이 텀이 끝나서, 임기가 끝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채우질 않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위원들이 다 임기를 끝내고 나가버려서 빈집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쟁 해결에 종국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1심은 돌아가도 종국 판정이 안 나오니까 구속력을 국제법상으로 갖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WTO가 화장실이 없어진 겁니다.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화장실의 역할인데 화장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비환자가 된 거죠. 말이 변비환자지 100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산송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WTO 체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이 WTO 눈치를 안 보고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영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이 왜 통상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는가? 내인로는 노동이고 제조업 기반의 노동 문제, 거기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중국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문제를 삼는 것이 이해가 될 법도 한 게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작아야만 하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끌어가는 시장 경제인 거고, 그것이 일러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안으로는 그런 강한 국가 체제를 통해 가지고 과잉 생산을 하고 그것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시장 자유무역 질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출해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은 시장 자유무역 질서의 강한 옹호자로 WTO에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총알의 한 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산업정책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건데, 이렇게 이제 표면의 현상을 보다 보니까 그 근원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산업정책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소 정치에서 동기가 있었지만 사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미국의 산업정책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래 산업정책을 쭉 해왔었고 EU도 산업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펴고 있습니다. 인도를 강대국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인구도 중국만 하고 GDP도 상당하고 분명히 얘네들은 차세대 강대국으로서의 산업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서 그 네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산업정책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산업정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무역 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내인론과 외인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정책이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이 펴졌는데, 본격적이라기보다는 2016년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니도 국제개발기구, 국제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된 리포트에 찾은 건데,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산업정책이 점차 증가를 해요. 2009년도에 20%였다면 지금 45%,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증가는, 즉 국제자유무역 질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어느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냐? 하이 인컴 컨트리에서 푸어 인컴 컨트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트럼프 때는 관세를 통해서 산업정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이미. 그때부터 온쇼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올려서 자기네들 나라를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생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끔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어요. 세탁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색가전 일부가 그렇게 강한 관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못 버티고, 시장이 미국이 가장 큰데, 미국 가보잖아요. 지금 가보면
월풀 이런 거 안 써요. 웬만해서는 다 LG가 먹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LG랑 삼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시장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지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이 비죠. 이걸 산업 공동화라고 하는데 산업이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온쇼어링을 유도한 산업 정책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것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지금 되게 머리에 익숙한 세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법이라는 것이 있고, 인프라 일자리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칩스 액트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거로는 IR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프라법 같은 경우는 바이 아메리카법이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미국 자재를 써서 인프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했다면 또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현지의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 현지의 자재들을 써가지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칩스 액트, 반도체, 거대한 반도체 보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신문기사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로 그 사활을 걸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IRA. 이건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소법,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이다라고 이름은 지어놨으나 사실 그 이름이 그 함의하는 바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산업정책법입니다. 어느 산업을 부흥시켜주고 육성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냐? 친환경 정책들입니다. 친환경, 우리의 산업 구조가 있으면 그 산업의 주인공은 친환경 산업이라는 거예요. 발전, 가전,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친환경으로 변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도와주겠다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역대 최고였고, 그리고 칩스 액트 같은 경우만 해도 527억 불, IRA 같은 경우는 3,000불에 해당합니다. 3,000억 불. 어마어마한 개념인 거죠. 어마어마한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조들, 이거는 역대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그 보조금 산업 정책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산업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섰죠. 그때 IRA가 폐지되니 칩스 액트가 폐지되니 등등 말이 많았죠. 인프라법은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거대한 산업 정책에 따른 인터레스트 홀더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미 산업에 대한 그 산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투자가 됐고 미국 내에서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만들어진 관세 정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산업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트럼프 2기는 이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여러 나라들과 분쟁 상황이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갈등 상황이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 정책은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싹 터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 정책을 제대로 폈던 개념은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언제 있었냐?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에 대한 개발. 그리고 케인즈로 유명한 과거 그 대공황 시절의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산업. 이때만 산업 정책답게 펴졌고 그동안 없다가 이제부터는 2016년도에 산업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큰 변화인 거예요. 그 전에 유례를 볼 수 없었던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이유는 유럽은 제가 브뤼셀에 가봤어요. 브뤼셀에 가봤더니 브뤼셀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물이 비싸대요. 그 전기가 비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춥대요. 그리고 목욕을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물가가 비싼 곳이에요. 임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물자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출장을 오게 되면 호텔에 가서 꼭 탕목욕을 한대요. 이게 뭐 이제 뭐 거긴 그렇대더라 이렇게 흉보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현실인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일부 대국들을 빼놓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자생해가지고 경제를 꾸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뭉쳐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U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EU라는 곳이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의 특징은 여러 나라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폴리티컬 캐릭터가 아주 분명하게 생겨나요. 말이 많은 거예요. 입이 많고. 심지어 작은 나라도 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그 앞에서 가오를 못 세우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하나 EU 차원에서 연방법 비스무리하게 만들래도 힘들고 그걸 없애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개념을 해보면 정치적 의지가 정책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게 느립니다. 그게 빠른 나라가 어디죠? 미국. 더 빠른 나라가 어디죠? 중국.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정치적 의지가 정책적 의지로 곧바로 나오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은 제일 느린 곳이고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뭐 그쯤 비스무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법이요, 법치. 정치적으로 너무 다양성이 크다 보면은 이들을 묶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법적 질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국제법, 대표적인 국제경제법 같은 경우는 WTO법, 그 다음에 FTA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뭔가 벗어나는 정치적 결단과 의지 이행을 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처럼 화끈하게, 중국처럼 화끈하게 그렇게 보조금 정책과 산업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파지티브한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거티브한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근데 모든 보조금 정책은 흥행이 문제입니다. 근데 유럽은 흥행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규제를 세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서 텃밭에서 새싹이 자랄 때까지 좌우간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제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 중에 제일 큰 짐승은 저쪽 중국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치 많은 규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예전에 장하성 교수였나? 그 우리나라의 재벌이 물고 무는 그 순환 출자 구조를 쫙 정리를 해놓고 장하성 교수 반도체 회로도. 그렇죠. 그러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회로도만큼 복잡하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도 그거 봤어요. 진짜 복잡해요. 그런데 유럽 규제들을 지난 3년간 통과된 유럽 규제들을 쫙 나열해놓고 그걸 카테고리 해봤더니 그것도 반도체 회로 같아요. 이걸 지키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지켜내면 얘기가 다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럽은 그렇게 산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환경이라 쓰고 산업정책을 펴고 환경이라 쓰고 산업정책이라고 있고 노동이라고 쓰고 산업정책이라고 있고 인권이라고 쓰고 산업정책이라고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통과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그 규제 장벽들이 결국에 산업정책인데 그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인권, 노동, 환경, 인권, 노동 그리고 보조금 관련 남들이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수출 통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규제, 덤핑하지 마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벌러러블해지면 너무 힘들어지면 세이프가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7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환경, 노동, 인권, 보조금 등등등 있잖아요. 중국은 환경 관련 규제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그 오랜 산업 정책을 편 동안 친환경 인프라를 아주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들은 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길러내고 육성할 땐 여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새 아리뱅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만들 때 친환경 에너지로 얼마나 만들었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건 또 어느 정도야?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내고 관세를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친환경 산업인 거예요. 아닐 줄 알았는데, 그죠? 아닐 줄 알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규제를 주도해야 되는 준수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노동 인권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보조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그나마 규제에서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권, 노동, 그리고 보조금 이쪽입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유럽의 산업정책은 이렇게 가치를 두고 막으면서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친환경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은 그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그 개념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대국, 카메라. 예. 네. 그전에는 대국, 지금은 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남들이 만든 걸 내가 대신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남들이 만들지 않는 거를 내가 먼저 만들어서 남들에게 팔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양보단 질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정책 3단계 산업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빅펀드와 지방펀드, 그 다음에 보조금 등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고요. 인도는 그럼 뭐냐? 인도는 보니까 산업정책이 아직까지 중국의 2단계 산업정책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즉, 질보다는 양. 그리고 그거에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기 프로젝트. 수입 대체. 이거는 자유무역 질서에 있어서 이것도 금기어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따 통상질서 얘기하면서, 통상정책 얘기하면서 하는데, 인도가 그래서 그 자유무역 통상질서에서 빌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LI, 생산연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결국 무조건 많이 만들고 그 양을 많이 만드는 곳에다가 여러 가지 정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딱 2단계 산업발전이랑 같은 거예요. 키우고 많이 오버캐퍼시티를 통해서 오버프로덕션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인도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 그거의 깊은 뿌리로서의 변화의 그 근원, 산업정책. 그 다음에 그 변화의 결과로 저는 통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이 중심이 된 지금 자유무역은 신념이 아니라 조건부의 전략적 선택이 된 상태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유무역이 가능한 나라가 있고 자유무역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단 한 개의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에 비스무리한 걸 체결하더라도 작년에 IPEF라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선전을 많이 했어요. 진짜 봤더니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그 문헌들이 많은데 왜 그러지? 분쟁 해결 절차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한 법 체계로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경제 질서가 이러한 느슨한 개념, 과거처럼 자유무역으로 빡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개념으로 굴러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온쇼어링인 거예요. 온쇼어링. 그 다음에 관세. 관세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할 것도 없죠. 왜 관세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황당하게 관세를 요구를 할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란 리포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얘네들이 제조업을 살려다 보니까 관세를 관세를 잔뜩 올린 다음에 이 관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협상 레버리지를 갖고 결국에는 환율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통상 질서들이 이제는 그 프렌드 쇼어링, 즉 생산 기지를 우리의 우방 국가한테 두자라는 방식으로 갖고 FTA는 없다 이렇게 갔어요. WTO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때는 일단은 됐고 관세부터 하자 해가지고 관세 중심으로 살짝 이동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FTA나 WTO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심과 무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펴고 있는 산업정책과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 중심의 정책적인 컴플렉스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후에 그럼 통상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정책에서 보고 있는 친환경, 그리고 그 친환경, 그 다음에 노동중심, 디지털, 이것들이 그들의 통상정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집행 강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 보조금 받았어? 내지는 너희들 너무 덤핑 친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기존부터 있던 무역구제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하게 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산업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 디리스킹. 그러니까는 지금 EU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한 관세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관세에 대한 통상정책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통제 같은 경우도 강화하고 있고, 이 5가지 트렌드가 지금 EU의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미국과 다른 점은 WTO에 대한 커미트먼트, WTO에 대한 WTO 체제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린딜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상의 산업정책인 거고, 제조업을 위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리고 산업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수출 통제에게는 안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산업정책에 기반한 통상정책과 다를 바 없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WTO에, 그래도 WTO 질서, 자유무역 질서에 합치하는 거야. 병립이 가능해. 라는 방향으로 좀 억지로 짜맞추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이중순환 전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중순환 정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중순환 정책. 중국의 통상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딱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이중순환 정책 내지는 쌍순환 정책입니다. Dual Circulation Strategy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는 대부분 중국 관련 문헌 영어로 봐가지고 이제 영어로 다 써놨는데, 쌍순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외수를 세운다는, 외수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내수와 외수를,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쌍순환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통산 전략은 사실 이 쌍순환 전략으로 가요. 내부적으로 내수와 국내적인 산업 정책을 키우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들을 팔기 위해 그 외수, 그거는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의 적극적인 편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가지를 같이 굴러가면서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산업정책을 강하게 펴고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곳이 자유무역을 한다고? 남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불공정 무역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경제강압, 비시장 경제라는 2가지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을 일으켜서 경제강압이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경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바깥으로는 다자, WTO나 FTA에 대한 강렬한 옹호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소비 확대, 첨단 제조 지분 확대, 국산 혁신, 투입물이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에 대한 안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수입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석유?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은 그런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공급망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통상 정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순환 정책에서의 이너서클과 아우터서클이 있다면, 이너서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공급망을 철저히 하고 산업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바깥으로는 자유무역을 뻔뻔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중국의 통상 정책이에요. 인도의 통상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 내수 진작과 그 다음에 그 메이크 인 인디아, 내부적인 오버 캐퍼시티와 오버 프로덕션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입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막는 방향으로 인도의 통상 정책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제 산업정책 봤죠? 그 다음에 통상정책 봤죠?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통상규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상 변호사들은 여기에 특화되고 이것을 잘 알아야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FTA랑 WTO법만 달달 외우면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질서와 무역 질서 그리고 그들의 국내법들이 그 모델에 맞춰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피그래프를 뭐라고 썼냐면 글로벌 시장으로 움직이던 보이지 않는 손이 물러나고 이제 통상 규제라는 보이는 손이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를 만들어간다 라고 에피그래프를 썼습니다. 그럼 통상 규제의 5가지 트렌드는 뭘까요? 5가지 트렌드를 보면 첫 번째, 기후 녹색 전환. 대표적인 게 CBAM, 들어보셨죠? CBAM. 유럽에다가 이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국경을 넘어갈 때 이 물건에 들어간 탄소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누가죠? 그 탄소 개수를 측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자문을 해야 돼요. 여기에 투입되는 자문사들은 논한 거죠. 그래서 규제가 바뀌면 그 규제들을 자문을 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친환경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고 감세라든가 아니면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규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법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법.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안 3법,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3법이라는 그 유명한 데이터 보안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정책이 이제는 자립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크리에이티브한, 이노베이티브한 물건들을 지켜내는 안보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그런 보안 관련 규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데이터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공급망 안보. 이제는 적대국 디커플링이 중요해진 거예요. 적대국하고는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만드냐? 결국 그 뿌리도 보면 산업 정책인 거예요. 중국이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거래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말려주게 되는 방법이 이게 바로 수출 통제인데 그것이 거창하게 표현하면 경제 안보인 거죠. 그래서 공급망과 안보, 우방국을 다변화하고 적대국을 디커플링하는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BYD 자동차 SUV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제 압구정동에서 BYD가 지나가는구나. 전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BYD 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로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신문기사 이런 신문기사 하나요. BYD 공장이 지어지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큰 시장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왜 매력적일까요? 한국에서 말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렇게 되면 우회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뭐랄까요? 증폭기. 라우터 증폭기. 왜냐하면 FTA를 맺은 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예요. 한국을 통하면 팔 데가 많아요. 그것도 무관세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이런 걸 우회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말할 겁니다. 중국을 봤을 때 한국의 시장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과 시장에 대한 잠식 문제는 사실 큰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단무지 한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출 공급망과 안보는 사실 그래서 투자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려면 미국의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CFIUS라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US 스틸이 왜 일본 기업이 US 스틸을 왜 못 사게 했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투자 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규제의 5가지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공급망과 안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ESG 실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환경, 노동, 인권 등등. 그게 바로 ESG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그 규제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과 국산화. 앞으로는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 하나가 역외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나라가 유럽 영내에 들어와서 공공조달에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그 M&A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유럽 영내에서의 경쟁을 왜곡한다고 생각하든지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조사를 받아야 돼. 무슨 조사? 너희들이 원래 있던 본국으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 신고해야 돼. 그래가지고 딱 봐서 너무 보조금이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 왜곡 효과가 너무 심하다고 보면 우리는 너희들의 투자를 막겠어 라는 게 역외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역외 보조금을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지켜봤더니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나 봤더니 그거로 인해서 쫓겨난 곳이 3군데 있었어요. 그게 다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이외에도 몇 군데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고, 앞으로 유럽에 투자를 하고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거기에 꼼짝없이 구속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유럽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초에는 중국을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중국 제한으로 출발을 했으나 그거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로 유럽이라는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 중에 유럽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출이 잘 되는 건데, 엊그저께 수출이 엄청 잘 됐다고 신문기사가 크게 났었죠. 미국 수출이 줄었는데 유럽 시장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유럽 시장이 그렇게 크고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 규제들을 잘 뚫어내고, 이것들을 기업들이 준수를 잘하고 그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학계가 잘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의 통상 규제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법, 칩스 액트, 인플레이션 액트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후의 통상 규제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면 신문에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CSDDD, 기업 지속가능 실사에 지금 CSDDD가 뭐지? 활동사슬 전 단계에서 실사, 예정, 시정,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뭘 보고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의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반 기업이 명단이 공개되고 벌금도 물고 과태료겠죠. 과태료도 물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친환경 표시 지침,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짜고짜 다 친환경. 근데 이것도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 너희 과대 광고, 허위 광고죠. 이런 부분도 잘해야 돼. 그리고 에코 디자인 규정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규정. 배터리가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모든 첨단 무기, 뭐 드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첨단 무기, 항공기, 그리고 발전, 재생에너지도 배터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 풍력, 이게 돌아간다고 우리 자전거로 돌려봤잖아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만 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력원으로 쓰려면 그렇게 만들어 오는 전력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게 ESS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은 보조금을 줘요. IRA 이런 걸 통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보조금을 줘요. 유럽은 규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의 전 주기에 걸쳐서 얼마나 친환경으로 했는지, 얼마나 재활용률이 높은지 등등등등을 다 신고하고 검토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IoT 제품 서비스 데이터 공유 강제, 사용자 공공 요청 시 무상 제공, 영업비밀 보호장치 있으나 거부 요건 엄청, 위반 시 고액 제재.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함부로 넘기지 마라. 국경을 대표로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 정말 유럽스러운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I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얼마 전 어저께도 신문에 나오는데 인공지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 AI를 전부 다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요새 함부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나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쓸 수가 있나요? 못 써요. 얼마 전에 스탠포드에 계신 분하고 한번 AI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의료 AI가 되게 각광을 받는답니다. 의료 진단을 AI로 돌리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유용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빼올까요? 환자? 그것들을 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르완다 데이터를 갖고 온대요. 르완다. 아프리카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냥 다 제공한대요. 그렇게 중국은 다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산업 패권이 그 나라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인플루언스가 그 나라의 강대국성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뭔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래저래. 이런 표현하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권위정부가 있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21세기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뭐 그런 고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법을 만들어요. 공무원한테 일 시켜놓으면 규제를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전장이 드론으로 가득 차고 있죠. 어저께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 들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생산이 멈추면 전쟁이 멈춘다. 드론은 소모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론에 집약되는 기술들이 현대의 모든 산업들의 축약판이에요. AI, 항공,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그거를 빨리 찍어내는 능력, 3D 프린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수천 대가 모기떼처럼 없어지는데 그것들을 다시 찍어내고 그것들이 다시 소모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전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 그의 핵심이 또 AI인데 유럽은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유럽은 거기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왔어요. 왜냐면 P3C인가? 해상 초계기 도입을 하려다가 우리가 유보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왜 그렇겠어요? 이제는 유인기보다 무인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인기에 대한 도입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시대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방산 시장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AI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기업들이 소위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산 스타트업이 나오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대형 방산 업체들이 자기네들은 평생 오랫동안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산 스타트업들한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유럽인 거예요. AI 액트를 만들었어요. AI 액트라는 거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보들이 사용되고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규제가 강해지고 어떤 규제가 강해지고 덜 위험하다 싶으면 어떤 규제가 그래서 위험성을 다변화시켜가지고 그 AI를 활용, 서비스, 제조, 생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이행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이에요. 유럽의 AI법을 한국한테 적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이 AI법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법을. 네,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좀 많이 달라요. 발의만 한 거야? 아니면 통과도 된 거예요? 통과가 됐어요. 지능에 가깝죠. 예, 네. 지능법이요. 네, 지능에 가깝죠.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용은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네거티브하고 미국은 포지티브하다. 미국 AI법은 없어요. 그나마 AI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폐기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위기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싸고 규제가 미개하고 폴리티컬 리스크가 없는 곳.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통상 규제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통상 규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이 중요해요. 데이터 3법이라는 거는 계속 앞으로도 여러 번 들으실 거예요.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 개인정보로 분류해서 본토 저장 의무와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당국이 있어요. 중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은연중에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감시가 당하고 있고. CCTV 6억 개. 그렇죠. 근데 왜 제한을 할까요? 산업정책 맥락에서 봤을 때 그들의 통상 전략을 보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전략이 자립과 그 자립된 기술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보안 이슈로 아젠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 더 국가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법이 중국에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상 규제인 이유는 외국 기업에까지 역외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거나 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상 규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판호라고 들어봤죠. 판호. 이거는 뭐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받아야 팔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에 찔끔찔끔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일까요? 중에 허가 번호가 있대요? 그렇죠. 라이센스죠.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다. 그 다음에 항상 그 관용어처럼 나오는 게 인터넷망 뭐 나오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20년 동안 들었어요, 저희는. 그렇죠? 20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뿐인가 하면서 했던 거 조선, 원전, 조선, 방산, 배터리 등등등등등 제조업 강국은 이해되는데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일까?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 중에 메달 제일 많은 데가 육상이잖아요. 우린 육상이 안 나가요. 디지털이 얼마나 위대한 산업이냐면 게임 하시는 분들, 저 게임 안 해요. 저 게임 안 하고 이렇게 게임 동영상을 봐요. 재밌잖아요. 근데 우콩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손오공 게임이 나왔어요. 그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세 가지 플랫폼으로 나왔어요. 모바일, 플레이스테이션, PC. 그걸 다 먹고 전 세계를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기지를 세우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근데 제조기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 이 공장이 저 나라라고 하면 저 나라 공장이에요. 그 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조기지를 옮기지 않은 채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게임이에요. 엔지니어들 전부 다 그 나라에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파는 거예요. 996이라고 들어보셨어요? 996. 끄덕끄덕 하시는데. 9시 출근에 9시 퇴근하고 있는 동안이란다. 중국 게임 회사들이 저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12시간 일하고 6일 근무하는 그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만 출근하자. 줄여서 우리의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원신 알아요? 원신? 저 어저께 아는 분한테 듣고 나서 되게 놀랐던 건데 분명히 제가 5년 전에 지하철에서 원신 봤을 때 뭔가 좀 쌈마이티가 많이 났거든요. 그것만큼 지금 고급진 게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 뻑이 안 나고 버그가 안 나는 유일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사람을 갈아 넣기 때문에. 무제한 역사가 사람을 갈아 넣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갈아 넣는 그 과정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노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력이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 디지털 산업의 모든 인력과 부가가치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 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요즘에 오픈 AI, 챗 GPT, LLM 없이 일 못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죠?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잖아요. 그 엔지니어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제조업과 달리 디지털은 제조기지를 옮기지 않고 극강의 부가가치를 그 나라에 형성할 수 있는 게 디지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규범이 있을까요? 국제 규범이 디지털은 없습니다. 디지털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지털 전송물에 대한 관세는 물리지 않기로 한다. 이거를 물리려고 애를 쓰는 나라가 있죠. 유럽. 유럽 말고 없죠. 유럽. 그걸 대파라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판호를 해가지고 게임을 못 팔게 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체적인 검열을 해가지고 막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막나요? 안 막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유무역, 서비스 자유무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열려있는 곳들은 사실 유럽 같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디지털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얘기를 하는 거고 서브린 AI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기가 막혀요. 지금 애널리시스를 하면 분석을 하면 70%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성이. 그러면 사실 엔트리 레벨에 있는 인플로이들 그 근로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어느 날 서비스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 주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리 수입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브린 AI9 중요하다. 게임 서비스 안 되는 거랑 얘기가 달라 이건. 모든 R&D와 개발, 그 다음에 학업, 연구에 있어서 이제 AI가 안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경제 안보화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그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상 규제의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는 아직 별게 없어요. 네, 아직 별게 없어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가 하나의 또 그 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노동, 인권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여러 나라를 막고 있는데 미국 중심으로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를 세게 걸어요. 대북 제재가 대표적인 거죠. 저 대북 제재 강의 여러 번 했어요. 이 공간에서. 근데 두 번째 참전한 게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참전국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도 남들이 못 뺏어가고 못 팔아야 될 것들을 만들고 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깊이 신뢰할 수 없는. 그치.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의 목록들을 만들고 거기에 미국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넣어놓고 자기네들의 IP를 탈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쫙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의 그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들을 가늠해가지고 캡처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규들을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쭉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복잡게 시스템인데 어떤 체제인데 복잡해요.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건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측면도 인공지능이 도래했기 때문에 못할 바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대안. 그래,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정책을 통해서 통상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후죽순의 통상규제들이 통상규제 폭풍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은 또 자유무역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은 자유무역대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유무역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죠? 우리가 뭔가 무역을 할 때 서로 상부관계에 있으면 자유무역을 하기가 좋아요. 그게 비교 우위와 상호 의존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경쟁을 많이 하고 뭔가 한 곳에서 많이 말아서 많이 팔게 되면 결국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자유무역이 적합하지가 않죠.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딱 보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무역이 유용한 곳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유럽, 캐나다, 호주, G7에 캐나다가 들어있죠. 캐나다는 산업이 뭘까요? 원자재. 원자재예요. 그죠? 거기는 그쵸. 목재. 거기는 밖으로 팔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나라가 어디죠? 호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산업 선진국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유무역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미국 자유무역 집어 던졌죠. 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으로 당선도 돼야 정권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국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국민들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질서들이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무역주의가 옛날 같아야 될 것이냐. 그걸 저는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자유무역 질서도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생각해 되면은 뭔가 없던 뿌리 자라고 막 잘나고 막 못 나르는 게 나르고 막 이게 진화가 아니에요. 자연 선택,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DNA를 많이 남기는 게 진화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 그 개체 수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가 진화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질서는 진화할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면 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절멸할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대체로 남아있는데 분쟁 해결 기능이 없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룰을 어느 정도 만들고 룰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는 기능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WTO는 살려놓고 그렇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WTO는 그런 포럼의 역할, 167개국이 가입국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WTO에서는 만장일치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WTO에서 통과가 되는 얘기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져요. 컨센서스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WTO는 분쟁 해결 기능이 아직 마비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하고 힘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소다자, 미니래터럴리즘이라는 것이 펴고 있어요. 결국 기존의 FTA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구속력 있는 그런 자유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협정이 약발을 잃었다고 하게 되면 구속력이 없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IPF 같은 거죠. 하지만 그거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느슨한 공급망과 상품과 디지털과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협의, 무역 통상 협의를 하는 그런 주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있었는데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꼭 그것만 해도 될까요? 한국 개인적인 입장 또는 이제 다른 나라 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상을 또 다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 체제, 기존의 구성력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여전히 해도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것들을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산업정책 시대의 WTO와 FTA를 좀 고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없애지 못하고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서 그것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정량, 그 노마사 농고하고 군주론을 제가 한번 쭉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와 자신의 길을 일치시키는 자는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저는 군주론의 핵심이 뭐다? 마키아벨리안이다. 뭐 이런 표현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자비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고 이런 것들이 마키아벨리의 핵심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 메시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행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르투, 즉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그러한 리더가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군주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현실에 있어서, 이 질서에 있어서도 저는 이 아이디어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닌 거예요. 이념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해왔으니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별적인 그 각계격파라고 할까요? 개별적인 사안의 핸들링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통상도 기업들은 시장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규제를 뚫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규제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 해내야 돼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정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규제 트래커를 만들든 제일 좋은 거는 상호 인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규제도 지키면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국가 간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국가 간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똑같은 규제를 만들지 않아도 그거를 준수할 수 있는 연성법, 소프트로, 즉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하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권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캐파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업한테 권장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지켜놓고 그걸 누군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가 똑같이 법은 못 만들어, 참아. 하지만 이렇게 권고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인증도 하고 있다 하면서 생색을 자주 내놓으면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우호적인 대우는 받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통상 정책은 다변화돼야 된다. 과거처럼 블랭켓 스트래티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자유무역이다. 예전에 FTA가 9호 일정이 있었어요. 자유무역이 9호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다변화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무역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고 원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고 적합한 국가가 어디고 적합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고 그 개별 판단에 따라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와 도움을 해야 된다.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프레임에서 현안을 보니까 현안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현안은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구나 해서 나름대로의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모르겠어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게 현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모자이크가 있으면 한국만 빼고 나머지 모자이크를 쫙 맞춰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뉴스에서 뭔가 이렇게 현안 문제가 통상 현안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좀 더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이고 적합한 전략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